검찰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로 파면 위기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하고 검찰 구태타를 완성을 하는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조사 통보 등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망상에 가까운 논리로 표적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정작 수사해야 할 대상은 검찰의 수장 심우정 검찰총장 아닙니까? 이경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먼저 그 부분 여쭤볼게요. 검찰이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딸과 전 사위는 기소하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어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은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이제 문 전 대통령과 어쨌든 이상직 전 의원을 이제 기소를 하면서 그들을 처벌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문다혜 씨라든지 아니면 서모 씨에 대해서는 이 기소유예를 하면서도 어쨌든 가족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선처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이제 밝히긴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이제 뇌물 공여자와 뇌물을 받은 사람이 결국 이제 몸통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어쨌든 그 경제적인 혜택을 입은 사람이 문 전 대통령이라는 식으로 이제 구조를 짰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논리대로 가서 이제 나머지 어떻게 보면 문다혜 씨라든지 서모 씨 같은 경우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그런 포괄적으로 이제 이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재판에 회부를 했고, 나머지 이제 이런 가족 관계에 있는 것을 고려를 해서 선처를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해줬다, 그런 예.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수사 내용이 나왔을 때 뇌물죄 혐의 자체가 성립이 되느냐를 두고 좀 논란이었는데 오늘 검찰에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가져와서 그 법리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어쨌든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뇌물을 수수를 했을 때 이제 뇌물죄로 처벌을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수수를 한 주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위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 대통령의 딸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예. 이제 제3자가 이런 뇌물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최초에는 구성을 하기로는 이제 제3자 뇌물죄로 원래는 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결국 이제 또 검찰에서는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그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가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 뇌물죄로 가서 공무원이 어쨌든 그 직무와 관련해서 그냥 뇌물만 수수했을 때도 이제 뇌물죄가 되니까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 없이도 이렇게 수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그럼 논리를 가지고 가려면 결국 이제 이것을 제3자인 문다혜 씨 측이 어쨌든 이 금품을 수수를 한 걸로 이제 보더라도 이걸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제 수수를 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라는 이제 논리 구조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다가 이 서 씨가 이 타이이스타제 항공에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문 전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것이 결국 이제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걸로 이제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직접적인 어쨌든 뇌물 수수의 주체로서 봐서 이제 예. 단순 뇌물죄로 어떻게 보면 기소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제 검찰의 논리. 그렇습니다. 예. 근데 서 소장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거친 표현이 많이 나오면서 좀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되겠죠. 40일 이후에는 어느 정부의 검찰이 될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본인들 스스로 해체의 자폭 버튼을 눌러버렸다. 예. 이게 전형적인 정치 기소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걸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취업을 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 전 대통령의 지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위가 취업하는 것들은 그 영향력의 범위 내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네. 직접적 증거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검찰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납득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예. 그리고 대선을 앞둔 황급한 기소.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대한 답변도 받지 않았어요. 예.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조사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기소해버립니다. 이상직 당시 그 이스타 항공 사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거래 내용이나 증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 기소가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검찰 스스로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는 아주 고약한 조직을 벌이는 기소이고, 오늘 재판 중에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 예. 오늘 저기 대북송금 관련돼 쌍부분 그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게 있었어요. 재판부가 검찰을 혼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한 게 증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진술은 없지만 사실상 지휘관계를 보면 했을 겁니다라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500만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전달된 증거가 있나요? 정황상 그랬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재판부가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공소장에는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 써야지 당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걸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나무랬습니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기소장은 예. 특히나 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렇게 본인들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사로이 썼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 이제 검찰의 해체가, 완전한 해체가 다가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선배님도 여쭤볼게요. 이게 전직 대통령이 직무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번 건도 그게 적용이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성마 지원 있죠. 예. 요거를 이렇게 직접 뇌물을 했거든요. 이거는 저는 억울하다 봐요. 제가 알기로 이게 정유라 씨는 박근혜 대통령 딸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 문다혜 씨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맞아요. 예. 이거는 다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취업할 수 있죠. 이명박 대통령 컨사이도 S그룹의 임의잖아요. 근데 누구도 시비 안 걸죠. 왜? 대그룹에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타이스타듯이 진짜 회사가 있고 일하는 게 있으면 저도 시비 안 걸어요. 그건 이게 매출이 400, 500만 원 되는 티켓 좀 파는 페이퍼 컴퍼니고 비행기가 노선이 없어요. 여기 임원 전무로 월급을 2억 2,300에 주급이 학비 다 줬잖아요. 요즘 뇌물을 누가 공무원한테 직접 갖다 줍니까? 예. 다 이게 편법으로 가족들에게 지원하거나 이게 요즘 뇌물 다 이런 식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럼 이게 그 전 사이가 제대로 월급만큼 일을 했느냐? 예. 이걸 따져보면 페이퍼 컴퍼니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비행기 전문성 빗자도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회사가 없다니까요. 비행기 한 대가 없어요. 티켓 매출이 1년에 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제표를. 그러면 이게 또 대가는 없느냐? 이상적 이분이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의 이사장하고 됐잖아요. 여러 노선 특혜나. 이게 서로에게 인과관계에 있다 보니까 예. 직무할수 있는 거예요. 저는 조사를 안 했나? 조사를 거부한 거예요. 검찰이 조사 안 하고 기소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예. 거부한 거잖아. 예. 저는 이게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따져보세요. 억울하면 이게 판사가 무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팩트를 바로잡으면 문재인 네. 전 대통령이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서면 답변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검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했단 말은 그거는 잘못된 팩트고요. 예. 두 번째,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평론가는.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이스타 항공 사장과 서모 씨 사위에 대한 행위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는데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법적 처벌에 대한 기준으로 공소장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공소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그 행위들만 평가해서 공소장을 썼단 말입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기소를 남발하는 검찰. 이게 용납이 돼야 될 문제인가? 저는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재판은 아마도 대선이 끝나고 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심리기를 오늘 또 열었습니다. 이틀 만에 심리를 또 연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경민 변호사 속도가 이런 전원합의체 예전의 사례를 보면 그 사례와 비교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심리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렇게 이제 합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틀 만에 다시 2회차 이렇게 이제 협의기를 진행을 하는 걸 봤을 때는 일단 이례적인 거를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이제 진행을 했을 때는 아마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고, 오늘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쟁점에 대한 정리가 조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공표 행위가 맞는지
이게 이제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에 그친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뭐 이 부분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뭐 이렇게 이제 쟁점적인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조금 심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 시점도 한번 여쭤볼게요. 6월 3일이 대선입니다. 그리고 5월 11일이 후보 등록 마감이에요. 이 후보 등록 마감 날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점을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무죄가 이제 확정이는 그게 상고 기각의 가능성, 그다음에 파기환송, 그다음에 파기자판 이 세 가지 경우를 보통 이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파기자판의 경우는 너무도 좀 확률이 낮은 이야기라서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상고 기각이라든지 아니면 파기환송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만약에 일부에 대해서 뭐 유죄 취지로 파기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양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법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파기환송으로 가서 다시 한번 심리를 거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고 예.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일정으로 봤을 때는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또 이제 불소추 특권에 또 이제 걸리게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만약에 파기환송이 돼서 다시 이제 재판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재판이 과연 진행이 될 수가 있을지 아니면 그 형사상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재판이 정지가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파기환송이라는 건 형이 확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기자판의 결정이 나왔을 때만 형이 확정이 되는 거고. 소장님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도 지금 뭐 상정은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네네네. 후보 등록 시점 이후에 만약에 파기자판 이런 결정이 나온다면 후보를 지금 못 내는 상황, 교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치 개입이고 이제 보면은 사법적으로 굉장히 대한민국 역사상 큰 무리수를 두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걸 보면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이 정책 판단한 건 맞는데 그 정책 판단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향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본선이 치러졌을 때 안아야 될 정책 부담을 빨리 털겠다는 거예요. 이 선거법에 대해서는 633에 대한 기준을 세웠고 최수환 후보 등록 전에 결론을 내줘야 예. 2심에 대한 무죄 확정을 해주든 파기환송을 하든 이걸 내줘야만 본선에서 그 어떤 논박 속에 대법원이 끼어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고려한 이례적인 전원합의체의 어떤 일정 진행이다라고 여기- 봤을 때는 예. 그렇게 크게 뭐 염려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 소장님이랑 의견이 같습니까? 지금 이제 2020년에도 전합의체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때 한번 있었다고 그러죠. 갔죠. 예. 그때는 한 번 심리하고 두 번째 선고기를 잡았습니다. 해부되고 나서 28일 만에 끝났어요. 예. 저는 오늘 두 번째잖아요. 이번에 4월 달 중에 다음 주에 한 두 번 정도 더 하면 충분히 선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일본에서는 파기자판이 한 50% 육박해요. 우리나라는 한 5% 미만이지만 그 수치는 좀 일본이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게 5% 미만이라고. 예.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형소법 396조에 증거조사가 끝나면 파기자판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지금 증거조사 할 거 없잖아요.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정인 다 불러가 항소심에 실질 정인이 없었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증거조사 할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1심 판결, 2심 판결 중에 택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파기자판이 저는 불가능은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파기환송하더라도 유죄 취지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게 저는 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되고 대선 이후에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후보 이제 사퇴해야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대부분 확정 안 돼서 그냥 후보 놓겠다? 이건 도의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속도가 빠르다는 전망과 함께 파기 자판 가능성도 있다라고 서 변호사님 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